자아가 어떻게 계속 원본능 충동을 저지하도록 운영되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는 불안에 대한 토의를 통하여 자아가 원본능 충동의 출현을 반대할 때 이 충동의 출현이 위험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자아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였다. 이때 자아는 위험 신호로서 불안을 일으키며 이렇게 함으로써 쾌락 원칙에 도움을 얻게 되며 따라서 위험한 충동의 출현에 성공적인 저지를 할 수 있다. 정신분석 용어로 우리는 이러한 방해를 자아의 방어 또는 자아의 방어적인 작용이라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우리의 질문은 다음과 같이 진술될 수 있다. 자아가 원본능에 대해 제시하여야 하는 방어들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매우 일반적이긴 하지만 매우 대단히 간단하다. 자아는 그러한 목적에 도움이 될 그의 지배 하에 있는 것이면 어떤 것이든 사용할 수 있다. 여한 자아의 태도, 지각, 관심의 변경, 그리고 위험한 충동보다 안전하며 위험한 충동을 누릴 수 있는 다른 원본능 충동의 주장, 위험한 충동 에너지를 중립화하려는 강한 시도, 동일시의 형성 또는 공상의 장면은 개별적 또는 혼합되어 방어적인 수단으로 사용된다. 말하자면 자아는 방어적인 목적을 위하여 상황에 따라 정상적인 자아 형성 과정과 자아 기능 모두를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사용한다. 그러나 이전의 토론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잘 알려진 과정들을 자아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어적인 자아 작용에 대하여 주로 원본능에 대한 자아 방어와 연관되는 자아 과정들이 있다. 안나 프로이드는 이 자아 과정에다가 방어 기제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자아 방어에 대한 앞으로의 토론에 대한 주요 관심의 대상은 바로 이러한 자아 방어이다. 우리가 제시해 줄 수 있는 어떤 자아 방어 기제들의 목록이라도 어쩔 수 없이 불완전하며 비판이 대상이 되는데 왜냐하면 자아에 의해 요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다른 수단에 대조되는 것으로서 원본능의 충동을 지배하는 어떤 작용이 자아 방어 기제라고 불려져야 하며 또는 그렇게 불려지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정신분석학자들 사이에서 아직 의견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방어 기제라고 인정되고 또한 정신기능에서 상당한 중요성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방어 기제들을 정의하고 토의하려 한다. 디펜스 메커니즘이라는 용어 자체가 안나 프로이드가 1936년에 쓴 책에서 제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고 사이콜로지를 형성하게 한 큰 축 중에 하나가 안나 프로이드죠. 그래서 안나 프로이드의 이 저술은 굉장히 유명한 저수. 이 책 하나를 가지고 한 학기를 공부했어요. 원래 우리 ICC에서 이전에. 그런 유명한 책인데 여기서 찰스 브렌너가 하는 얘기는 그 아주 중요하다. 근데 이게 중요한 방어 기제들을 설명하고 있는 훌륭한 책인데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는 조금 회피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디펜스 메커니즘이라는 자체가 방어 기제라고 한다면 우리의 자아 기능 중에 방어만을 목적으로 하는 자아 기능이 있느냐. 우리의 자아라고 할 때는 우리의 기능이죠. 펑션인데 여러 가지의 우리의 마음의 기능들을 모아서 자아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아의 기능, 자아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 모두가 원래의 목적, 역동의 만족을 얻도록 이렇게 자아 기능이 쓰여지기도 하지만 반면에 방어 목적으로도 다 사용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어만을 목적으로 하는 자아의 기능이 없다. 이 얘기는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디펜스 메커니즘이라는 방어 기제라는 것은 따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자아의 활동 모두가 필요할 때는 긴급 시에는 다 방어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임상적으로는 아나 프로이드가 이렇게 열거해 놓은 것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여기서 찰스 브렌너의 원론적인 얘기는 맞아요. 우리의 모든 자아 활동이 필요할 때는 다 방어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의 이고의 기능 중에
특별하게 디펜스 메커니즘, 방어 기제라고 할 만한 이런 기능은 따로 없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기능 중에 우리가 임상적으로 자주 볼 수 있는 방어 현상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현장에 드러나는 방어의 모습, 이런 의미에서 방어 기제들을 여러분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학자마다 그 숫자가 다 달라요. 방어 기제라고 하는 거 설명하면서. 또 어떤 분은 1차적인 방어 기제, 2차적인 방어 기제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요. 어떤 분은 10가지로 나누고 어떤 분은 20가지, 어떤 사람은 50가지. 나누기 나름이죠. 근데 우리의 마음의 기능을 숫자로 나누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의 마음의 기능은 종합적이어서 이게 어떻게 세분에 하는 것은 세분하는 방법이 각각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임상적으로는 다양한 방어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아나 프로이드나 그 이후에 여러분들 맥 윌리엄스의 어떤 그런 책들을 보시면 방어 기제들에 대한 설명들이 잘 돼 있어요. 그 기제들을 이 기제가 항상 방어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는 그런 관념을 벗어나라는 이 찰스 브레너가 도와주고 있는 부분. 이 기제도 다른 역동 만족을 위해 사용되는데 불가피한 경우는 또 방어 기제로도 사용된다. 이런 예를 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북한에 평화 물자를 보내는데 이 평화 물자가 평화 목적으로 사용되느냐? 그 물자를 군인이 가져다 쓰면 그게 평화 목적인가, 군용 목적인가? 그렇다면 지금 평시에는 고무신을 생산하는 공장이에요. 근데 전쟁이 났어요. 그러면 이 고무신 만드는 공장이 군용 타이어를 만드는 공장으로 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 같은 어떤 기능이 필요에 따라서는 방어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방어에 대한 기본적인 언더스탠딩, 우리의 자아의 모든 활동이 필요에 따라서는 디펜스 목적으로 방어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 얘기를 찰스 브레너가 주장하고 있는 타협형성, 그러니까 컴프로마이스 포메이션이라는 것과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아까 김동완 선생님 질문 중에 우리는 그럼 방어를 다 내려놓도록 해야 됩니까? 하는 얘기를 질문하셨는데 찰스 브레너의 얘기는 방어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꼭 방어를 쓰도록 방어가 사용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방어를 다 내려놓으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아까 원시림에서 무기를 다 내려놓고 사자를 만나는 거 똑같은 상황. 그러니까 우리 중생에 사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는 방어를 다 내려놓으면 큰일 나요. 그렇지만 어린 시절에 썼던 지나친 방어를 어른이 돼서 사용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나친 방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 자체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살피는 훈련이 필요하죠. 왜요? 겨울에 입었던 옷을 어떤 분은 여름에도 계속 입고 있는 분이 있어요. 심리적으로 어려운 분들. 여름 옷을 계속 겨울까지 입고 있는 분도 있다는. 그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게 지금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과거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사용하고 있으면 이게 지나친 방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삶은 꼭 최소한의 방어를 하면서 나를 지켜내면서 하지만 내가 원하는 최대한의 욕동의 만족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돼요. 최소한의 방어와 최대한의 욕동 충족이에요. 그래서 근데 욕동 충족이라는 얘기를 하면 이제 종교계나 어떤 철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우리 동물적인 얘기냐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게 좀 거부감이 있는데 이 말을 좀 더 바꿔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이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내는데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위험하지 않은데도 위험한 것처럼 지나치게 쓰지 말고 꼭 필요한 만큼 에너지를 사용하지만 나머지는 각자가 소망하는 삶,
자기의 트루 셀프나 리얼 셀프가 추구하는 자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의 소명에 따라서 사는 삶을 사는데 에너지를 써라. 그래서 다른 쪽에서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휴먼 포텐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걸 탤런트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휴먼 포텐셜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실현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쓰는데 그렇지만 안전하게 이 과정에 가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방어는 계속 유지를 하면서 자기 실현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모순되는 것 같지만 이게 오퍼레이션의 원리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 그걸 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방어하면서 한쪽에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얻는데 어떤 분의 삶은 이 방어에 에너지가 너무 많이 가가지고 실제 자기가 원하는 삶을 못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균형을 잡아주는 작업이 어떤 임상가들이 할 일이라고 보는 거죠. 찰스 브레나가 이 심플한 얘기를 계속 반복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심플하기 때문에 너무 심플한 것은 잘 믿질 않아요. 이론적으로 아주 고차적이고 고답적인 이론에는 사람들이 쉽게 매료되는데 아주 단순하고 파워풀한 어떤 메시지, 어떤 그런 아주 뭐라고 할까요? 아주 단순한 기법에 대해서는 별로 신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찰스 브레나의 이런 설명 방법 또는 스파트니스의 설명 방법 이분들은 굉장히 고답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임상적으로 꼭 필요한 그렇지만 아주 군더더기가 없는 기법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나요? 일단 찰스 브레너를 계속 이야기 듣다 보니 자꾸 융이 생각이 나는 그런 그래요? 교수님이 자꾸 융과 연관시켜서 설명하시나 이런 생각도 들고 왠지 이 중용에 대한 느낌도 들고요. 지금 설명도 디펜스 할 것이냐 그걸 가지고 더 실현 쪽에 에너지를 쓸 것이냐에 대한 적절한 조화인 것 같은데 그게 아주 심플하고 되게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얘가 떠오르는 얘가 있다면 낫이라는 도구가 있는데 이게 외부에 누가 오면 방으로도 쓸 수 있고 또 그게 없으면 또 이렇게 배를 베고 뭔가 나의 양식을 취하는데 좋은 도구로 쓸 수 있는 것처럼 낫을 가지고 그냥 방어용이다. 뭐 이렇게 딱 규정 짓지 마라 이런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런 되게 심플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좋은 비유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예비군이 꽤 많은데 예비군이 군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일상을 사는 사람이냐 할 것이냐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이분이 군인도 되고 평화시에는 군인이 아니고 그냥 일반 시민으로서 기능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군인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도가 낮을 때는 모든 리소스를 동원하지 않아요. 일부 리소스만 가지고 방어를 하는데 총체적인 난국에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방어용으로 사용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관념적으로 아주 크리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게 찰스 브레너예요.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우리가 의혹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정리해 주는 이런 아주 명쾌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가장 일찍이 인정되고 또한 정신분석학 문헌에서 가장 널리 토의한 기제는 억압이라고 불리어지는 기제이다. 억압은 원치 않는 충동이나 그 충동의 파생물들, 기억이나 정서, 욕망, 소원, 충족적인 공상 그 무엇이든 간에 를 의식으로부터 제외시키는 자해 활동으로 구성된다. 이런 충동들은 개인의 의식적인 생활에서 볼 때는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억압된 기억은 억압이 일어났던 개인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보면 망각된 기억이다. 실제 우리는 억압 방식 외에 다른 망각하는 방식이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음을 지적할 수 있다. 억압의 행위는 억압의 자리에 자아와 원본능 사이에 영원한 또는 적어도 오랜 기간의 대립을 마음속에 만들어낸다.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충족을 강요하는 충동 에너지의 일정한 부착에 의해 억제된 자료가 계속 튀어나오려고 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아가 재량껏 일부 정신 에너지를 소비하는 방식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 에너지는 역부착우리기라고 불리워지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억압된 자료에 부착된 충동 에너지를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부착이라면 커텍시스라고 썼고 역부착은 카운터 커텍시스라고 쓰고 있죠. 부착이나 역부착이라는 우리말만 가지고는 잘 뜻이 안 들어올 거예요. 커텍시스는 정신적 에너지, 어쩌면 그 역동이 실린 정신적 에너지예요. 역동과 함께 있는 정신적 에너지죠. 그 성적 역동에 부수되는 에너지거나, 그러니까 성적 에너지거나 공격적 에너지를 커텍시스라고 한다. 그럼 카운터 커텍시스는 자아가 사용하는 에너지예요. 그럼 자아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뭐예요? 뉴트럴라이즈드 에너지죠. 중립화된 에너지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중립화가 원래 역동만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프로이드는 봤어요. 프로이드가 원래 에너지의 저수지가 이드에 있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모든 에너지는 이드 속에 있기, 역동 속에서 나온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고 사이칼리가 발전하면서 후기에 와서는 여기에 에너지들이 있는데 이 에너지 중에 상당 부분을 이고가 뉴트럴라이즈 시켜야 한다. 그 역동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원래 원래 성적인 것이나 성적인 성격이나 공격적인 성격을 없애야 그 에너지만을 이걸 중립화했다는 얘기죠. 그 성적이나 공격적인 성질을 탈색시킨 중립화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이고가 그 에너지를 그리고 이드가 가지고 있던 그 에너지를 이고가 가져와서 쓰게 되는. 그럼 그 에너지를 모아놓은 것을 이고가 하나의 저수지가 있다고 한다면 저수지가 지금 두 개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저수지가 있고 또 하나는 이고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저수지가 있다고 보면 여기서 커텍시스는 여기 역동에 부수되는 거기 때문에 성적 역동이나 그 성적인 성격이나 공격적인 성격 그런 목적을 가진 에너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고는 이것을 탈색시켜서 이 성격이 없는 그냥 에너지만 있기 때문에 이고가 기능하는데 어떤 것을 사고하거나 어떤 계획하거나 혹은 어떤 작업을 하거나 어떤 생산활동을 하거나 예술활동을 하거나 영성적인 삶을 살거나 할 때 이 에너지들이 있어야 되는 그 에너지원이 이 중립화된 에너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럼 이고의 에너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억압이라는 기제가 발생하면 억압은 어떤 이 역동들 중에 이게 출현하게 되면 아까 불안을 심각하게 불러일으키는 어떤 역동들이 있으면 그 역동을 억압을 한다는 얘기예요. 리프레션이라는 그러니까 방어 중에 가장 발달된 방어예요. 이건 어떤 것은 리프레션은 그래서 아이들이 최소한 에더퍼스 피어리에 대해 가야 리프레션을 할 수 있다고 그러죠. 그전에는 억압 기제가 없기 때문에 분열을 주로 스플리팅을 사용하죠. 프로젝션이나 스플리팅, 이 원시적인 방어 기제는 이상화나 어떤 평가절하나 혹은 스플리팅이나 프로젝션이나 프로젝티브 아이덴티피케이션이나 이런 것을 원시적인 방어 기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의식 속에 있지만 이것을 억압되기 이전에 어떤 의식의 세계 속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스플리팅이 일어난다, 헬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분열이라고 하면 그 의식은 있는데 이게 어느 시점에서는 그 의식이 나타났다가 다음에
사랑과 미움이 서로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어떨 때는 사랑하는 모습으로 자기가 이 사람이 인식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건 다 잊어버리고 미움만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셀프나 아브젝트가 분열돼 있어서 이 미워하는 정서 누구를 어떤 사람은 이게 억압이 심한 사람 억압이 잘 일어나면 그 사람 항상 사랑하는 마음이고 미워하는 마음은 거의 안 나타나요. 그런데 이게 억압이 안 되는 사람은 오늘은 사랑했다 내일은 미워하고 왔다 갔다 하죠. 인격의 어떤 인티그레이션이 통합이 안 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이런 현상인데 억압이 되는 것은 에디퍼스 기간에 슈퍼이고가 형성되면서 억압이 가능하다고 봐요. 도덕률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사람은 억압이 가능해지죠. 자기 마음 안에서 이거 할 것과 자기가 해도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구별이 어떤 건 이니비션, 어떤 것은 프로히비션이고 어떤 것은 해야 되는 거고 자기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이 구별이 되면서 그 슈퍼이고의 도움을 받아서 어쩌면 억압이 일어난다고 일반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한테 있는 아주 예를 근친상간의 욕구 가까운 대상에 대한 근친상간의 욕구나 존속 살해의 욕구 이게 가장 원시적인 어떤 정서들이죠. 아버지를 살해하고 싶고 어머니와 결혼하고 싶은 욕구 이런 에디퍼스 컴플렉스에서 나오는 이런 정서라고 한다면 이 정서를 억압한다는 거죠. 이런 정서들을 억압하는데 이때 억압된 것은 언컨셔스라고 프로이드가 기여한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제가 전번에 얘기한 적이 있을 텐데 무의식이라고 할 때 무의식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19세기에 다 알고 있었던 개념이에요. 그런데 프로이드가 봤던 무의식은 다이내믹 언컨셔스예요. 역동적인 무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역동적인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기에는 에너지가 실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른다는 것만 가지고 무의식이라고 할 수 프로이드가 본 무의식은 어떤 욕망과 관련해서 거기에는 에너지가 실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억압한다고 하면 이 컨텍시스가 성적 욕동이나 공격적인 욕동이 그대로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중립화되기 이전에 이런 에너지 컨텍시스가 실려 있는 이런 욕동들 그러니까 성적 욕동이나 근친상간의 욕동이 계속 꿈틀거리고 있고 존속 살해의 욕동도 지금 계속 억압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욕동들에게는 엄청난 컨텍시스가 부착되어 있어서 억압에서 상태에서 풀려나오고 싶은 그 감옥에서 탈출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두면 언제든지 튀어나온다는 얘기예요. 억압된 세계에서. 근데 이것을 억압할 수 있었던 것은 리프레션이라는 게 있었. 억압이라고 하는 게 리프레션 자체가 어떤 힘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해지겠죠. 이게 무의식의 역동적인 무의식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정신분석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냥 잊어버린 게 아니고 그냥 우연히 내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건 그 큰 불안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욕동이 의식으로 오게 되면 큰 불안을 가져오기 때문에 내 의식에 잡혀 나오지 않도록 내 의식에서 멀어지게 한 결과인데 그건 억압하고 있어. 그러려면 그 힘이 있어야 돼. 이 컨텍시스에 반하는 힘은 카운터 컨텍시스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컨텍시스를 부착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건 역부착이 일어나는데 역부착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이고가 컨텍시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컨텍시스가 발현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중립화된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뉴트럴라이즈드 에너지만이 이고가 쓸 수 있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에너지의 성격이 다르죠. 하나는 욕동에 담겨 있는 성적이나 공격적인 에너지인데 그런 성적이나 공격적인 목적을 상실한 중립화된 에너지. 이 에너지는 이고가 사용하는 이고의 군대죠. 이고가 사용하는 군대는 이고의 기능에 봉사하는 거예요. 이고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지 원래의 역동에 봉사하는 에너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중립화된 에너지를 가지고
커텍시스를 막아내는 거죠. 그래서 카운터 커텍시스. 근데 문제는 처음에 이게 억압할 때만 이게 투자가 되는 게 아니고 저는 인베스트먼트 말을 사용하는 게 적합한 경우들이 많은데 이 에너지를 카운터 커텍시스를 처음에 사용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 힘센 이 욕망 덩어리의 에너지를 억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에 필적하는 카운터 커텍시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경비가 들어갔죠. 이게 투자가 됐어요. 문제는 이게 한번 억압해서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 계속 그대로 해소되지 않고 이 욕동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게 문제는 관념상.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메인테넌스 하기 위한 중립화된 에너지가 끊임없이 투자돼야 된다. 그래서 리프레션 하는 게 많다고 한다면 이거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들 중에 중립화된 에너지 중에 상당한 부분이 방어 목적으로 카운터 커텍시스로 사용된다. 그렇게 되니까 잘 보시면 중립화된 에너지가 한정돼 있을 거 아니겠어요? 중립화된 한정된 에너지를 억압을 위해서 카운터 커텍시스로 사용될 수 있도록 파병을 하는 거죠. 파병을 하고 나면은 이 본래 본진에 남아있는 지금 병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든다는. 그러니까 정부가 평화적인 산업을 일으키고 민생을 위해서 복지를 제공할 여력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국방비가 늘어날수록 복지 예산은 줄어든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쉽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국방비에 투자되는 거가 이게 카운터 커텍시스다. 그런데 이것은 한번 억압이 시작되면 계속해서 경비가 이 카운터 커텍시스는 한번 투자한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레벨을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인 에너지의 손실이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순하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이 생긴다는 얘기인데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결국 아프간에서 퇴각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프간에 있는 어떤 세력들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인베스트먼트 자체에 의해서 반대 세력을 충분하게 억압을 했어요. 리프레션을 했는데 문제는 한번 그때 전비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한 여기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도전하기 때문에 이 도전을 계속 억압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전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계속적인 전쟁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전비는 계속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 예산으로 가야 되거나 국가의 다른 중요한 기능에 사용될 예산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 상황에서는 어쩌면 미국 대통령이 판단할 때 전쟁을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무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들어가는 이 전비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막강한 전투력에도 불구하고 퇴각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끝내게 되는데 이제 이런 현상이 바로 우리 심리 내적인 현상이다. 디펜스 쪽에 카운터 커텍시스가 많이 사용되는 카운터 커텍시스로 해서 억압을 지속하는데 에너지를 계속해서 사용해야 되는 심리 상태에 있는 분들은 자기의 삶을 아까 복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자기가 원하는 삶을 꾸려가는 데 사용할 에너지가 고갈된다. 바로 그래서 이게 에너지 이론으로 지금 그래서 프로이드의 어떤 이론들을 이코노믹 포인트 오브 뷰 경제적인 견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이내믹 언컨셔스 역동적 무의식의 개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난 시간에 중립화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얘기 배웠는데 중립화는 이드에서 에너지만 자아가 취해서 그렇죠. 이드를 돌려보내고 에너지 가지고 이제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념화 있는데 그러면 이번 억압에서는 그 에너지를 취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막아버리는 형국인 것 같은데요. 그 에너지를 일단 취했는데 그 에너지가
방어 목적으로 사용되면 방어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 고착돼 버리고 방어 목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는 자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들로부터 잘 에너지를 받아서 그렇게 중립화된 에너지를 확보했다가 또 어떤 때는 또 이드가 올라오면 그렇게 못하고 그 에너지를 도로 또 여기를 막는데 쓰는 것처럼 이렇게 있는데 그럼 어떤 때는 중립화를 할 수 있고 어떤 때는 억압을 해야 되는지 아, 음, 그 부분이 좀 잘 설명하면 이게 억압의 양이 많으신 분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양으로 보세요. 음, 지금 중립화된 에너지가 100이라는 양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역동은 억압된 역동, 무의식의 세계 속에 역동들이 있는데 이 역동 중에 나를 겁나게 불안을 야기시키는 역동도 있고 불안을 야기시키지 않은 역동도 있죠. 근친상간이나 존속살해 그런 것이 아니고도 얼마든지 여러 가지 역동들이 있겠죠. 그 역동 중에 안전한 것은 불안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나의 어떤 아까 얘기한 재난적인 상황, 사랑의 상실, 대상의 상실, 어떤 캐스트레이션 아니면 슈퍼이고로부터 오는 어떤 요구나 이런 것들하고 관련되는 그런 불안이나 우울을 자극하는 이런 욕동이 아니고 이 정도는 괜찮은 욕동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욕동들은 얼마든지 억압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욕동이 발현하도록 그냥 허용하는 것과 억압하는 것과 양이 다르죠. 그래서 억압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줄어드는데 마찬가지로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는데 이 세금 가지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기 국가가 세금 걷어서 나한테 도와주는 게 뭐냐. 근데 도덕을 지켜주고 외국 침범에서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 자체가 개개인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국민이 개개인 입장에서 세금을 내는 거 전부 다 수탈됐다고 할 수 없는 게 이건 나를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게 지나치다 아니다의 문제지. 이건 필요하다는 건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중립화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에너지가 잘 사용되려면 의 억압이 줄어들어야 된다. 억압이 너무 많아지면 그래 반란군이 너무 많으면 중앙정부가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관념들인데 그 관념들이 서로 상반되는 것 같지만 불가피하게 우리 심리 상태가 어느 한쪽에서 그 욕구는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중에 나에게 심한 불안을 일으키는 어떤 욕동들이 문제가 되겠죠. 욕동 중에서도. 그래서 어린 시절에 충분하게 사랑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자라온 사람과 어린 시절에 아까 얘기한 재난적인 상황, 카타스트로피를 끊임없이 경유해 본인이 버림받고 사랑도 잃어버리고 자기가 귀중한 것도 잃어버리고 항상 처벌받는 위협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불안의 양이 많기 때문에 억압을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이 많다는 얘기는 억압이 너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 억압이 너무 많아지면 이고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부착과 역부착 사이의 평형은 항상 정적인 것이 아니다. 이에 대립되는 세력들 사이의 균형의 결과이며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 자아에 의해 작용되는 역부착이 억제된 자료의 부착보다 강하게 계속되는 한 억제된 자료는 망각되는 상태에 머무른다. 그러나 역부착이 약해지면 억제된 자료는 의식과 행동으로 나타나려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즉 억압은 약화되기 시작할 것이며 만약 충동부착의 에너지가 증가될 때 이에 상응하는 역부착이 증가되지 않는다면 이 경우에는 억압이 실패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가능성들을 예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자아에 의해 부과되는 역부착은 여러 방식으로 감소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독과 반려의 상태, 흔히 잘 알려진 열꿀 정도 상태에서 역부착이 감소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한 동안 명백한 행동이나 말에서 성적 공격적인 경향성이 나타나지만 그가 술에서 깨면 전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이는 다른 중독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다.
제7장에서 보게 되는 이와 같은 잠자는 동안에는 깨어있을 때는 전혀 가능하지 않는 방식으로 억압된 소망이 꿈에서 의식적으로 나타나는데 이와 같이 잠자는 동안 상당한 역부착의 감소가 흔히 일어나는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에 사춘기 동안은 원본능이 사용될 수 있는 에너지가 증가되는데 이에 따라서 이러한 시기에는 그동안 상당히 단단하였던 억압이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들이 있다. 이에 더하여 충족의 결여가 원본능 충동의 힘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배가 고픈 사람이 보통 때는 싫어하던 음식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적으로 심하게 결핍되어 왔던 사람은 그렇게 오랫동안 심하게 결핍되지 않았던 경우에 비해 훨씬 더 쉽게 그의 억압이 무너질 것이다. 원본능 충동의 힘을 증가시킴으로써 억압을 약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은 유혹이나 시험의 요인이다. 또한 우리가 지적해야 할 점은 만약에 억압이 무너지고 무너지려는 상태에 있거나 어느 정도 무너졌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특정한 충동에 대한 자아와 원본능 사이의 투정이 종결되고 그 이후에는 충동이 직접적으로 자유롭게 의식에 떠오르고 충족을 성취하기 위해 자아의 도움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물론 일어날 수 있는 한 결과이다. 예를 들면 최소한 우리 사회에서는 성인으로서의 성적 적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갈 때 많은 성적 억압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폐기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 다른 결과도 역시 빈번히 일어난다. 원본능 충동이 의식으로 나타나고 충족을 추구하기 시작하자마자 자아는 이러한 획기적인 변화를 새로운 위험이라고 반응하여 다시 한번 신호 불안을 일으키며 원치 않는 위험한 충동에 대비할 방어 기제의 새로운 힘을 동반한다. 만약 자아의 시도가 성공적인 것이며 그것이 억압에 의해서든 아니면 다른 방식에 의해서든 적절한 방어가 다시 세워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 방어의 유지를 위해 훨씬 더 많은 자아의 역부착 에너지가 요구된다. 억압에서 일어나는 자아와 원본능 사이의 평형의 변화 가능성과 관련하여 우리가 추가하여야 하는 점은 완전히 성공적인 충동의 억압과 같은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러한 상태는 충동이 실질적으로 사라지고 충동에 대한 에너지 부착이 폐기되고 최소한 그 충동 부착이 다른 정신 내용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실제에 있어서 우리는 그와 같이 이상적으로 완전한 억압의 사례를 경험하지 못한다. 사실상 우리들은 임상적인 작업에서 억압이 현저하게 실패한 결과 정신신경증적 증상이 발생할 사례들을 주로 다룬다. 어쨌든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유일한 사례들은 억제된 자료가 충동 에너지에 의해 계속 부착되고 그 결과 역부착에 의해 막아져야 하는 사례들이다. 억압의 기제에 대하여 명백히 해야 할 다른 두 가지 점이 있다. 이 가운데 첫 번째 문제는 전체 과정이 무의식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무의식에 머무르는 것은 억제되는 자료뿐만이 아니다. 억압하고 있는 자아 활동들 역시 전혀 의식되지 못한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망각할 때 무엇을 망각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이 무엇인가를 억압하고 있는 행위를 깨닫지 못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것은 마지막 결과이다. 한편 억압과 유사한 의식적인 활동이 있다. 보통 이 활동은 정신분석적 문헌에서 억제라고 불리워진다. 이는 무엇을 잊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겠다는 통속적인 해결이다. 억제와 억압 사이에 중간 단계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그럴듯하며 억제와 억압 사이에 진정으로 명백한 경계선이 없다는 것도 역시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억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의식으로부터 막는 힘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고 비교적 지속되는 역부착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인가가 억압될 때 그것이 의식화되는 것이 강제로 막아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억압된 것은 자아로부터 기능적으로 분리하게 되며 그 대신 원본능의 일부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진술은 해명을 요구한다. 억압에 대한 토의에서 이제까지 우리는 한편에 있는 자아와 다른 한편에 있는 원본능 사이의 대립이나 갈등에 대해 이야기하여 왔다. 억압이 원본능 충동을 원본능의 일부가 되도록 만든다고 말하는 것은 확실히 큰 의미가 없다. 이 점과 관련하여 우리가 인식하여야 하는 점은 억압되어 있는 원본능 충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기억, 공상, 감정은 억압이 일어나기 전에 자아의 부분이었던 여러 요소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결국 억압전의 자아 기능들은 이러한 특정한 원본능 충동의 통제를 받게 되고 따라서 원본능 충동과 자아 작용은 갈등 상태의 두 부분이 아닌 조화로운 전체를 이룬다. 억압이 일어났을 때 억압되었던 것은 전체였으며 그 결과 자아의 조직에서 실제로 무엇인가가 감하여지고 원본능에는 무엇인가가 첨가되어진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둔다면 지나친 정도의 억압은 통합에 해롭다는 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각각 억압은 실질적으로 자아의 정도를 감소시키며 따라서 과거에 비해 자아의 효능 또는 자아의 강도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각의 억압은 역부착을 유지하기 위해 자아로 하여금 한정된 에너지의 비축에서 더 많은 소비를 하도록 요구하는데 이와 같은 부가적인 방식으로 억압은 자아의 효율성이나 힘을 감소시킨다. 여기서 아주 또 재미있는 얘기를 중간에 끼워놓고 있죠. 억압이 원본능 충동을 원본능의 일부가 되도록 만든다고 말하는 것은 확실히 별로 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원본능에서 출현했던 어떤 욕동을 억압하게 되면 다시 이게 원본능의 일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거 자체는 원래 있던 것이 제자로 돌아간 거니까 별로 그게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데 여기서 브랜드가 하는 얘기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점은 억압되어 있는 원본능 충동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기억, 공상, 감정은 억압이 일어나기 전에 자아의 부분이었던 여러 요소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원본능에 있던 욕동이 일어났어요. 그와 관련해서 욕동의 출현과 함께 이때 이런 기억이나 공상이나 감정이 여기 연루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기억이나 공상이나 감정은 자아의 일부를 이룬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욕동이 억압되면서 그와 관련되는 기억, 공상, 감정도 함께 억압돼 버린다. 그래서 원래 출현했던 욕동이 출현하면서 자아에서 발생했던 여러 자아의 활동들이 이거 자체가 다시 억압돼 버립니다. 이 원본능 충동과 밀접하게 연관됐던 기억이나 공상이나 감정은 자아의 일부, 자아의 활동의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러한 자아의 활동과 관련해서 생겨났던 물론 원본능의 출현과 관련되는 것이긴 하지만 이게 자아의 기능과 관련되는 기억, 공상, 감정이 억압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자아의 기능의 훼손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단순하게 그냥 그 욕동 자체의 억압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와 관련되는 여러 심적인 현상들도 함께 억압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그 욕동 자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되는 기억이나 어떤 판타지나 이모션 이거 자체를 사실은 더 두려워하는 거죠. 계속 억압하고 있는 그 정서를 만나고 싶지 않고 그 기억을 갖고 싶지 않고 그와 관련된 판타지를 만나는 것 자체가 불안 요소로 오기 때문에 이것을 억압하는 거죠. 이제 이런 점에서 조금 더 다양하게 지금 억압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설명한 것 중에 서프레션이라는 용어는 이 억제라고 번역을 했는데 리프레션은 대부분 무의식적인 활동이라고 봐요. 근데 서프레션은 의식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방어는 거의 다 무의식에서 일어나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주 이러저런 생각들을 그냥 의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방어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의식적으로 온 것을 내 무의식이 아니고 내가 의식적으로 나 이건 정말 싫어 하면서 내가 이건 잊어버려야지 하면서 강제로 자기 결심해서 의식적으로 억제하는 경우가 생겨난다는. 그래서 근데 이걸 엄밀하게 구별할 수 있느냐가 쉽진 않은데 우리 내담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건 대부분 리프레션이라고 무의식적인 방어라고 봐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의식적인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때는 서프레션이라는 용어를 쓴다.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이 지점이 되게 네.
되게 정교하면서 되게 좋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냥 억압억제 이렇게 단순하게 외우다시피 생각한 그 부분이었는데 아까 전에 그 이야기했던 거 좀 연결을 해서 좀 더 명료하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음, 억압이 일어나는 시점이 그 자아의 그 판타지가 일어난 후라는 점이 되게 좀 생각을 하게 되는 점이고 그래서 억압을 하게 되면 자아의 기능까지 축소된다는 게 아까 전에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자아가 에너지를 중립화된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된다는 점, 그래서 자아 기능이 더 발전하지 못한다. 라는 점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기능까지도 예, 더 파묻혀버리는 그런 부분을 이해하니까 확실히 좀 더 억압에 대해서 더 정교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억제는 그 자아의 그 일어나는 그 판타지는 억압하지 않은 채 그거는 인식을 하고 그래도 프레스를 억제를 하기 때문에 기능 손상이 좀 덜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조금 아주 깊은 거라고 상대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자기가 의식하면서 나 이거 잊어버려야 돼. 나 이런 거 싫어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죠. 예. 좀 에너지가 얼마가 어떤 게 더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억제는 자아의 그 판타지를 그래도 무의식 속으로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자아의 기능에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은 그래도 좀 보존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억압되는 이드 충동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기억, 환상, 감정 그리고 이러한 기억, 환상, 감정들을 이루는 자아의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한꺼번에 억압된다는 것이 중요하죠. 신경증 환자들이 심한 분들은 자기의 정서를 소유하지 못하는 거죠. 어떤 일정한 영역에 정서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기억이나 어떤 그 판타시와 함께 그 정서들이 사라지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영역에서 어떤 정서가 없다고 하는 것이 실제 이번에 기능 장애로 오는 거잖아요. 이 삶을 살아가는데 늘상적으로 보통 느껴야 될 어떤 거기에서 만족, 즐거움, 희열을 느껴야 되는 부분이 그게 어느 부분에서 다 억압돼 버린다고 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잦은 분들은 어떤 판타시나 익스피리언스 자체가 두렵잖아요. 그럼 모든 것을 경험하지 않거나 공상 자체도 두려워하는, 공상도 안 하고 경험도 안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넓은 의미에서 띵킹, 생각이 없이 살고 싶다는 거죠. 생각을 하면 할수록 두려움이, 불안이 갑자기 생기면 일상 사람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경험의 세계나 환상의 세계가 다 사라져버릴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당연하게 경험하는 것이 두렵고 또 다른 사람들이 가지는 많은 판타시 활동이 어떤 특정한 분에게는 굉장히 큰 두려움, 어떤 불안을 가져온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억압돼 버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자아의 기능 중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이죠. 메모리나 판타시나 이모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억압했던 어떤 욕동, 구체적인 욕동과 관련돼서 억압하는 이런 영역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분들의 정상적인 심리 활동이 계속 위축돼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면 교수님 그 판타시를 경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부분은 초자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게 이론 구성할 수도 있겠죠. 음, 그 판타시와 관련된 어떤 판타시가 아직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성적 판타시나 공격적인 판타시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번에 큰 불안을 야기시켜버립니다. 이번은 그런 판타시를 가지는 것 자체가 아주 위험하다고 느끼니까 이분의 정신적인 활동 영역에서 이 판타시가 다 사라져버릴 수도 있잖아요. 판타시적인 것을 최소화해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사람들을 만나면 무미건조한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사는 게 무슨 재미로 살아? 그냥 사는 거지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토의해야 할 두 번째 방어 기제는 반동 형성이라고 불리워진다. 이 방어 기제에 의해 한 쌍의 양가적인 태도 가운데 한 태도가 지나치게 강조된 다른 태도에 의해 대치되고 무의식화되고 무의식에 머무르게 된다. 즉 사랑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미움은 무의식에 머무른다. 이에 따라 미움은 사랑으로, 잔인함은 자비로움으로, 고집불통은 불종으로, 더럽히려는 욕망은 정돈벽과 청결함으로 바뀌어 나타나게 되고 다른 한편의 태도는 무의식에 머무른다. 덧붙여 말하면 대부분의 반동 현상은 위에서 언급된 경우와 같이 개인으로 하여금 주변 사람들에게 용납되는 행동을 취하고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도와주지만 이 반대의 경우는 분명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즉 사랑에 대한 반동 형성으로 미움이 나타나고 굴종에 대신하여 고집불통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각각의 특정한 사례에서 반동 형성의 정확한 특성을 결정하는 것은 자아가 위험으로 느끼는 것이 무엇이며 무엇에 대해 자아가 신호불안으로 반응하는가에 대한 해답이 달려있다. 자아가 미워하는 것과 연관되는 충동을 두려워한다면 반동 형성의 방어 기제는 사랑의 태도를 강조하고 강화함으로써 미워하는 충동들을 억제하고 계속 억압 상태에 머무르도록 할 것이다. 만약 두려워하는 것이 사랑이라면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나 동물에 대한 매우 잔인하거나 가학적인 충동들을 억제하고 무의식에 머물게 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지나친 부드러움과 애정의 태도를 발달시킨다. 반대로 정신과 치료나 정신분석의 치료 과정에서 환자가 치료자에 대한 사랑의 감정과 긍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방어하려는 그의 무의식적인 자아의 요구에 따라 치료자에게 의식적인 분노를 나타내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방어 기제의 작용에 대해 우리가 이해하게 됨으로써 현실적이지 않거나 지나친 태도를 우리가 관찰할 때 그 태도가 반대의 태도에 대한 방어로서 그렇게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 아닌지를 의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열렬한 평화주의자나 생체 해부 반대론자와 같은 경우 그들의 자아는 특별히 위험하다고 보여지는 그들 자신의 잔인함과 증오에 대한 무의식적인 공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전에 말한 억압의 경우와 같이 또한 거의 대부분의 자아 방어 기제에서 그러하듯이 반동 형성도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의 정신생활에서 반동 형성과 비슷한 현상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여기에서 몇 가지 편리한 점이 있다. 반동 형성에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첨자, 위선자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손님 접대를 하는 훌륭한 주인의 마음속에서 의식적으로 진행되는 것과 조금이나마 유사하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사람에 대한 나의 진실한 깊은 감정은 좋은 감정이 아니고 정반대이지만 내가 그를 좋아하는 것처럼 행동하겠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유사성을 동일성으로 잘못 생각하는 점이다. 이와 같은 과정들이 의식적으로 일어날 때 이는 단지 일시적인 적응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진정한 반동 형성은 억압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 방어 기제가 일어나는 개인의 자아와 원본능 모두를 영구히 변화시킨다. 내가 레스토랑의 매니저예요. 근데 어느 손님이 정상적인 음식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자기 비위에 맞지 않는 음식이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을 때 이 매니저의 마음은 어때요? 불편하죠. 불편하죠. 불편한데 그 매니저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때요? 손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태도를 취하나요? 공손한 태도를 취할 거. 아주 공손하고 친절한 태도를 취하죠. 그러니까 의식적인 현상에서 볼 때 이건 일시적으로
어, 이분에게 자기가 느끼는 불편함을 표현했으면 자기에게 일어나는 공격성을 표현한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면 자기가 좌합을 잃어버릴 수 있죠. 그래서 이분은 실제 정서하고 전혀 다른 정서를 사용을 하죠. 의식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무의식의 세계에서도 이런 게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무의식의 반동 형성이 되게 되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미움이 굉장히 강렬한데도 미움은 완전히 억압해버리고 사랑하는 모습만 계속 자기는 자기 의식 속에서 사랑만 느끼는 거죠. 미움을 느끼지 않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사랑하는 마음은 사랑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죠. 누군가가 굉장히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 처참하게 배반하고 버린 어떤 체험들이 굉장히 많다고 한다면 자기가 사랑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낀다면 이분은 조금이라도 사랑의 정서가 있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억압해버리고 오히려 공격성을 일으키는 이런 현상에만 집착하는 이런 상황이 또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반동 형성이라고 하는 게 무의식적인 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다음 방어 기제로 넘어가기 전에 일반적인 자아 활동의 복잡성과 상호 관련성을 설명하고 그리고 지나친 개요와 방법으로 자아 방어 기제의 토론을 단순화하려는 시도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결정적인 관찰을 하여 보기로 하자. 2살 된 어린아이의 어머니가 동생을 낳은 경우를 생각해보자. 2살 된 아이로서는 이와 같은 경험의 필연적인 결과는 어머니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사랑과 관심을 그에게서 뺏어갔다고 보여지는 어린 동생을 없애버리기를 소망하는 것이다. 동생에 대한 이와 같은 적의에 찬 소망은 어린아이의 말이나 행동에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표현되며 때로는 동생에게 심각한 위험이 일어날 수조차 있다. 그러나 곧 어린아이는 동생에 대한 이러한 적개심이 대부분 어머니에게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며 또한 이러한 결과로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사랑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여 이와 같은 적대적인 충동이 나타나는 것을 스스로 방어하게 된다. 그의 자아가 사용하는 방어가 억압의 방어이다. 이 경우에 그의 적대적인 충동과 이 충동의 파생물들은 자아에서 제외되고 원본능에 합쳐지게 되며 지속적인 역부착에 의해 의식으로부터 차단된다. 동생에 대한 어린아이의 의식적인 적대적 충동이 사라지는 것과 더불어 동생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애정을 보이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관찰되는데 애정의 강도는 상당히 다양할 수 있으나 이것이 자아의 방어적인 활동이며 특히 반동 현상이라고 우리는 자신있게 단정 지을 수 있다. 자아는 위협적인 적대적인 원본능 충동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2가지 기제를 사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어린아이는 억압뿐만 아니라 반동 형성 기제를 사용하였다. 사실상 임상 경험에서 보면 방어 기제가 1가지만 사용되거나 2가지만 사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와 반대로 여러 방어 기제들이 함께 사용되며 사례에 따라 보통 1가지 방어 기제나 2가지 방어 기제가 가장 중요하거나 일시적인 기제로 사용된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설명은 앞서 제시된 간단한 사례에 포함된 복잡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그의 적개심을 억압하면서 마치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네가 동생을 미워한다면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기라도 한 것처럼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반응은 나는 아기를 미워하지 않으니까 엄마가 나를 이뻐하지 않을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나는 아기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구절은 억압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언어적 표현이다.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의 점을 구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대화가 어머니와 어린아이 사이에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단지 그와 같은 대화가 일어났던 것과 같은 결과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입 밖에 표현된 것은 결코 아니지만서도 그렇게 표현되는 생각이 실제로 일어났던 현상과 일치된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한 말은 단지 억압과 관련되는 것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반동 형성 역시 어린아이의 방어의 일부이다. 요컨대 반동 형성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다. 나는 아기를 미워하지 않아. 나는 아기를 사랑해. 나는 아기를 사랑한다는 말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우리가 무관심하게 대했던 사람보다는 우리가 사랑하는 채 대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미워하는 감정을 인정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사실을 두고 볼 때 확실히 위의 말은 내적인 방어의 의미가 있다는 것임을 우리는 분감적으로 느낄 수 있다.
또한 분명히 많은 어머니들은 아기를 미워하면 못 쓴다라고 말할 뿐 아니라 난 아기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명백히 말할 것이다. 따라서 어린아이가 아기를 사랑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볼 때 어머니의 사랑을 상실하는 두려움을 덜어주는 마음 든든한 방책이다. 그러나 정신분석적인 경험은 2살 된 어린아이가 아기를 사랑할 때 매우 특수하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그는 마치 자신이 어머니인 양 행동하며 그의 행동과 태도는 아기에 대한 어머니의 행동과 태도를 모방한다. 다시 말하면 그는 무의식적으로 어머니와 동일시한다. 따라서 우리는 동일시의 과정이 반동 형성의 일부이거나 아니면 반동 형성에 대한 필수적인 전조일 수 있다는 예기치 않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으며 방어기제가 2가지 형식의 방어기제, 즉 기본적이며 더 이상 환원될 수 없는 방어기제와 기본 방어기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방어기제가 있는 게 아닐까 의문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질문은 아직 확정적인 해답이 없고 해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안나 프로이드는 고전적인 저서 자아와 방어기제에서 다른 학자에 의해 제한된 의견을 참고해야 하는데 억압이 기본적인 방어기제이며 모든 다른 기제들은 억압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억압의 실패 후에 활동되어진다는 것이다. 안나 프로이드 자신은 발생적인 거나 발달적인 기초에 따라 다시 말하면 가장 원시적인 방어기제 또는 방어기제의 성구기제로부터 시작하여 한 단계씩 올라가서 중속적인, 비교적 고도로 발달된 방어기제까지 연구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분류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함축적인 제안을 하였다. 최소한 문헌에서 판단해 볼 때 이와 같이 자극적인 제안이 지금까지 계속 연구되지 못했다는 점은 흥미롭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억압이 대표적인 방어기제이며 다른 모든 방어기제들은 기껏해야 억압에 대한 보조에 불과하다는 제안에 돌아가서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음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억압이 그 결과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설명되거나 기술될 수 없다는 것이다. 억압의 결과는 그 무언가가 망각된 것이며 그 무언가신가 인식에 접근되는 것이 방해된다는 것이다. 억압 외에 모든 다른 방어기제 역시 무엇인가가 의식으로부터 차단되었다는 점은 사실이다. 이와 같은 다른 방어기제들에 있어서 의식으로부터 차단되는 과정이 일부와 최종 결과의 일부가 우리가 억압이라는 독특한 이름으로 부르기로 동의한 방어기제의 부분들과 충분히 비슷한 것인지 아닌지를 아직 우리는 확실히 말할 수 없다. 여기서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나머지 나누는 시간을 좀 갖죠. 여기서 억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방어 기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기서 리프레션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방어 기제가 리프레션이라고 하는 것을 이론상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주저하고 있죠. 이론상 모든 방어 기제를 일관되게 해서 그 중에 어떤 기본적인 것으로 환원될 수 있는 조금 발달한 방어 기제와 아주 기본적인 방어 기제를 구별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데서는 의문이 있는데 이 의문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해요. 리프레션과는 전혀 다른 어떤 방어 기제들 중에 원시적인 방어 기제라고 보통 얘기하는 분열, 그러니까 스플리팅이나 혹은 디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헬이라고 하는 이런 방어 기제들은 억압을 할 수 있는 만한 이고 성장이 슈퍼이고를 수용할 만큼 슈퍼이고가 발달할 만한 정도의 이고 스트렝스가 생겼을 때 억압이 가능하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해가 돼요. 이고의 발달 단계가 슈퍼이고가 형성될 만한 에디퍼스 컴플렉스가 진행되는 이런 단계에서 억압이 처음 시작된다. 그래서 펠릭 피어리드라고 펠릭 에디퍼스 피어리드라고 하는 이 시점 이 돼야 슈퍼이고가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이 억압이라는 것도 한꺼번에 억압이라는 기제가 있어 모든 경우에 다 억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점차 발달해 가는 거겠죠. 이고 스트렝스가 생겨나고 슈퍼이고가 형성되면서 억압을 할 수 있는 힘들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는 거다. 이게 그레듀얼한 프로세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보통은 나중에 학자들은 분열을 수평적 분열, 수직적 분열 이런 방식으로 나누면서 리프레션과 스플리팅을 또 좀 구별해서 설명하는 예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보통 뉴라틱 환자들은 억압이 가능한 환자라고 봐요. 그런데 뉴라틱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그러니까 에더펄 컴플리트 단계, 오이디푸스 단계를 거치지 못한 프리 에더펄한 레벨의 환자들이 쓰는 주된 방어 무기는 스플리팅이나 혹은 디소시에이션이나 주로 분열을 중심으로 한 방어 기제가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 학기 우선 여기에서 마무리 짓는데 어떤 이 책이 여러분에게 정신분석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풍부하게 나누는데 하나의 기초 자료로 쓰였어요. 또 다음 기회가 되면 나머지 부분 가지고 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런 논의를 계속 할 수 있길 바라요. 우리가 혹시 뭐 겨울학기에 또 이거 후속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기에 봐서 또 진행하기도 하고 이번 학기 여름학기 아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굉장히 쉽지 않은 커미트먼트였어요. 월요일과 수요일을 이틀을 이렇게 밤늦게 여러분들 또 뉴욕이나 여기 아틀란타에서는 아주 새벽 7시부터 이렇게 공부를 해왔는데 여러분들 공부하고 나서 지금 느끼는 소감도 잠깐 나누죠. 저는 3주가 금방 지나가는 것 같고요. 찰스 레너와 좀 동일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자아가 조금 좀 더 발전한 듯한 느낌이 들고 그 점이 어떤 점이냐면 이분은 프로이트의 개념을 그냥 이렇게 설명한다기보다 계속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뭔가 그 질문에 대한 자신의 어떤 그것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는 게 뭔가 개념과 개념 사이에 끊김없이 뭔가 쭉 흘러나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 인상 깊으면서 공부를 하는 방식에 대한 좀 발전이 있었던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충실히 그 개념을 충실히 고수하면서 조금씩 뭔가 자기만의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일어나는 게 이렇게 느껴져서 이 분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렇지만 뭐랄까 막 틀을 막 벗어나가면서 막 이렇게 사고하는 게 아니라 그 틀 안에서 굉장히 그런 측면도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점은 그러니까 이분이 스트럭처럴 티어리에 대한 대가예요. 그러니까 1차 구조이론 지정학적 토포그래픽 티어리 자체가 1차 구조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2차 구조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보통 구조이론 스트럭처럴 티어리하고 토포그래픽 티어리 그리고 스트럭처럴 티어리 그래서 지정학적 이론과 구조 이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깊이 보면 토포그래픽 티어리 자체도 하나의 구조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1차 구조 이론, 2차 구조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분이 이 부분에 대가인 거죠. 아까 초기에 썼던 책이 이제 그런 책들을 썼는데 그 개념들을 계속 정밀하게 이렇게 발달시켜 왔는데 마지막에 와서 이 구조 이론을 허무는 또 작업을 하는데 이분은 굉장히 정직한 학자라고 느껴요. 굉장히 정직한데 굉장히 큰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 과정을 클리어하게 보여줘요. 그 과정 속에 자기가 이 구조 이론을 마지막에 버리는데도 이거 구조가 없이 버리는 게 아니고 또 하나의 구조, 더 심플한 구조로 결국은 이분은 해소하지 않았나 싶어요. 프로이드가 봤던 어떤 프로이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타협형성이란 컴프로마이스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구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그 구조는
훨씬 더 심플리파이된 구조. 어쩌면 3차 구조 이론을 이분이 완성했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하지만 이분은 구조 이론을 버렸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서 3차 구조 이론을 이분이 제시한 게 아닌가. 3차 구조 이론은 어쩌면 프로이드로 돌아가지만 프로이드가 정밀하게 만들어내지 못했던 새로운 구조 이론을 그 구조 이론의 큰 축 속에는 타협형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속에 컴플릭트가 실존적으로 컴플릭트는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불안과 우울도 우리가 평생 캐리하면서 살아간다는 이런 전제하에서 타협형성이라는 큰 틀을, 스트럭처를, 우리 마음은 이 타협형성을 해가는 과정이라는 어떤 틀로 새롭게 이해한 게 아닌가. 이걸 구조 이론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분이 정교하게 마음을 이해했던 이분의 구조 이론을 다 놓아버린 게 아니고 그 컨텐츠는 다 가지고 있지만 이걸 그 개념이나 그 용어에 속지 않고 실제 마음의 오퍼레이션 자체 그 에센스만을 가진 어떤 아주 단순화된 구조 이론으로 옮겨가지 않았을까. 이 옮겨갔지만 1차, 2차 구조 이론의 그 성과를 다 버린 게 아니고 다 이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이번에 모던 컴플렉스 티어리를 이해하고 실제로 브렌나의 마지막 통찰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내려면 이분이 정교하게 추구했던 1차 이론과 2차 구조 이론까지를 충분하게 소화해내야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구조 이론을 버리고도 단순한 구조 이론 속에서 더 이피션트하게 그리고 더 성숙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이웃을 돌볼 수 있는 힘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그 수련 과정으로서 과거의 구조 이론에 따른 치료 기법까지 아까 디펜스 어널리시스나 슈퍼이고 어널리시스라는 것은 할 능력이 있어야 지금 좀 더 자유스러워진 과거의 틀을 벗어나서 자유스러운 이런 마음에 대한 언더스탠딩이나 다른 일을 돕는 치료의 기법들을 자유스럽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까 김도환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이분이 최초의 첫 번째 책부터 남과 다른 아주 독특한 점들 싹을 키우는데 이게 평생 어떻게 그러고 해왔는가를 보고 싶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아주 공감해요. 이분이 굉장히 캔디드하게 아주 이분은 자기가 납득이 안 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납득이 될 때까지 아주 철저하게 특히 개념이 애매한 개념은 전부 필요 없는 것은 다 드러내고 이센셜한 것만 본능적으로 이렇게 평생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하는 과정. 처음에는 복잡한 것을 더 복잡하게 더 좀 잘 이해하는 쪽으로 가다가 어느 지점에 이르고 나서는 복잡한 것을 점점 더 심플리파이 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조이님도 잠깐 우리 말씀 나누실 수 있나요? 조이님이 지금 준비 안 되시면 우리 한조혜님 먼저 말씀하시고 혹시 기회가 되시면 조이님도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 학교 건의상을 참여를 못 해가지고 저는 이게 항상 이렇게 단순화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저 자체가 항상 뭐가 너무 많이 막 이렇게 단순화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막 체감하고 그런 걸 굉장히 존경하는 성향이 있는데요. 조금밖에 안 읽었지만은 이 찰스 브레너 책을 이 여름학기가 끝나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음 학기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그냥 이렇게 좀 몇 번 슬쩍 한두 번 참여하고 지나가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이번 책은 그러니까
원론으로 제가 여러분을 초대한 이유가 많은 복잡한 것을 공부하지만 결국은 돌아갈 곳은 또 단순한 곳이에요. 그래서 가장 모든 학문에서 원론을 쓰시는 분은 그 분야의 가장 정통한 분야 아니면 원론을 제대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원론을 쓸 수 있는 분은 대가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의 베스트셀러가 이 원론책이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공부한 책이 이 원론책이 밀리언 카피가 정신분석학 책이 어떻게 100만 부가 팔린다고 상상할 수 없던 시대에 100만 부가 팔린 이런 아주 저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신분석에 대한 이해를 아주 깊게 할 수 있는 굉장히 단순한데 여러분의 상상력을 최고도로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죠. 어떤 면에서는. 이분은 단순화함으로써 리더들이 독자들이 자기 것을 충분하게 자기 나름대로 방식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단단한 기반을 만들어준다는 느낌이에요. 이 파운데이션을 잘 파운데이션을 놓아줌으로써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세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들의 정신 분석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삶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직한 파운데이션을 잘 설정해주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 선생님 수고 많으셨어요. 두 분 다 정말 우등상 드려야 마땅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